네, 모닝 키워드 첫 코너입니다. 간밤에 이슈가 된 사건들 모아서 정리해드리는데요. 첫 번째 키워드 전해드리겠습니다. 제발 그만, 꿈나무의 극단적인 선택. 철인 3종 유망주였던 고 최숙현 선수가 폭행 피해를 호소하며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과연 이 어린 22살의 소녀가 어떻게 하다가 이런 선택까지 하게 된 건지 모닝 키워드에서 확인해 봅니다. 최숙현 선수에게 팀 생활은 악몽 그 자체였습니다. 욕설과 폭력이 난무했고 대순간에서 걸렸지. 이빨 깼는 뒤로 죽을래. 야, 화장실 할래 나오고. 토할 때까지 음식을 먹이는 가혹행위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야, 이 야. 우리는 체중이 문제가 아니다. 왜 우리를 못 믿노? 가해자로 지목된 건 팀 닥터로 불리는 물리치료사와 감독 그리고 선배 선수들. 고 최 선수 측은 경찰과 대한체육회 그리고 협회까지 절실하게 도움을 요청했지만 조사는 지지부진했습니다. 관계기관들이 수수방관하는 사이 꿈 많던 체육계 유망주는 결국 스스로 세상을 등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네, 참 안타깝고 억울한 죽음이 아닐 수 없는데 여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야기 나누실 분 오늘 모셨습니다. 손정혜 변호사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손 변호사님, 고 최숙현 선수가 세상을 떠난 게 이제 지난달 26일인데 사건은 7월 1일에 알려지게 됐습니다. 이게 어떤 경로로 세상에 드러났고 어느 정도로 심한 가혹행위였습니까? 사실은 고 최숙현 선수가 이것을 고소하고 진정한 지는 사건이 좀 오래됐지만 언론에 많은 사람을 통해서 알려지게 된 것은 이 구타, 폭언, 각종의 가혹행위가 담겨있던 녹취록과 일기장이 공개되면서부터인데요. 이 녹취 파일을 들어보시면 좀 사안이 심각합니다. 여기 감독, 팀 닥터가 젊은 선수들에 대해서 폭언하거나 폭행하는 내용들이 적나라하게 들어있는데 그 이유들이 굉장히 조금 그럼 왜 이런 가혹행위가 있었느냐 이런 걸 보면 훈련 과정에서 배가 고파서 이제 복숭아 하나를 더 먹었다 이런 이유로 이제 갖은 폭력을 하기도 하고요. 일단 탄산음료를 먹고 거짓말을 했다라고 해서 폭행을 하는 장면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심지어는 빵을 20만 원어치를 사가지고 혼자 다 먹어라. 밤새 먹고 토하고 이런 인권 침해 수준의 가혹행위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정말 어린 선수들한테 굉장히 끔찍한 가혹행위가 아닐 수 없는데 이 최숙현 선수가 도움을 여러 곳에서 청했었죠. 그게 굉장히 안타까운 거죠. 왜냐하면 스스로 이제 묵히다가 이것이 터진 것이 아니라 이미 도저히 참을 만큼 참고 참을 수 없어서 진정과 고소 사건을 접수를 했던 상황이었습니다. 올해 2월부터 최소 6번 경찰에도 신고하고요. 대한체육회도 신고하고 스포츠 인권센터에 진정까지 하고요. 아버님도 백방으로 이런 피해 사실을 알리기 위해서 호소를 해왔다라고 알려지고 있는데 문제는 각종의 기관에서 신속하게 수사나 조사를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수수방관한 거 아니냐 이런 비판에 직면한 상황인데 특히 선수 관리에 책임 있는 경주시청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징계도 하지 않았다라고 지금 알려지고 있고요. 경주시 체육회 역시 이용 국회의원이 기자회견 하기 전까지는 조치를 취하지 않다가 기자회견 이후에 1월경에 이르러서야 인사위원회를 소집해서 감독에 대해서 직무정지를 내린 상황입니다. 어린 선수가 뭐 이렇게 도움을 요청해도 도와주는 데가 아무 데도 없으니까 얼마나 답답하고 힘들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국민들 이번 사안을 보면서 정말 강력하게 처벌해야 된다. 이거 보통 일 아니다라고 지금 다들 분개하고 계시거든요. 어떻게 가해자들에 대한 처벌은 강력하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일단 지금 가해자 가혹행위를 했다라고 알려지고 있는 사람이 감독, 팀 닥터 그리고 선배 선수 2명 정도이거든요. 일부는 이제 폭행 사실이 녹취록으로 남아 있긴 한데 문제는 다수의 상습적인 폭력이 있었다고 한다면 그 행위 어떤 구체적인 폭행행위가 있었는지가 조금 더 드러나야 되는 상황이고요. 검찰에서는 신속하게 수사를 한다라고 하고 주변 지인들과 후배 선수들, 동료 선수들이 지금 피해 사실을 같이 입증해주겠다. 목격한 부분에 대해서 증언을 한다고 한다면 상습 폭행 부분에 대해서는 처벌이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중요한 건 어찌됐든 고 최숙현 선수를 보호하지 못한 여러 책임 있는 자들이 고 최숙현 선수가 극단적인 선택을 해서 이런 조치를 한 부분, 이 부분에 대한 관리 책임도 분명히 물어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근데 사실 이런 문제, 이 체육계 폭행 문제는
이번이 처음은 너무 자주 일어나는 아니에요. 것 같아요. 너무 예. 자주 일어나고 잊을만 하면 뉴스에서도 이런 문제들이 계속 벌어지는데 너무 반복이 되고 있어요. 고쳐지지 않는 이유가. 강력한 대책이 필요하다라고 음. 보이고요. 지난해 모두들 기억하시겠지만 성폭력 사건들, 미투 사건들이 네. 발생을 해서 많은 국민들이 우려를 많이 했고 재발 방지를 약속하면서 후속 대책이 많이 나왔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도 같은 일이 반복된다는 것은 그 대책만으로는 부족하다라고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특히 본인의 지도자를 고소한다는 건 선수로서는 거의 운명을 걸고 그렇죠. 도움을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신속하게 처리가 되지 않아서 이 사태에 직면했다는 것은 궁극적인 해결책을 찾아야 된다는 겁니다. 더 강력한 재발 방지 대책으로는 독립적인 기구를 만들자. 그래야 외부의 자문도 받을 수 있고 폐쇄적인 어떤 스포츠의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이고요. 다음 달에 운동선수 보호법이 이제 시행이 되는데 신속하게 시행을 하고 네. 또 미비점이 있으면 보완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2의 최숙현 선수가 발생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무엇보다 철저한 진상조사 그리고 우리 사회의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 네, 그리고 바로 두 번째 키워드 확인해 보겠습니다. 모닝 키워드 두 번째 키워드입니다. 죽으면 책임질게. 서울에서 한 택시가 응급차를 막아서는 탓에 그 안에 있던 응급 환자가 사망했다는 주장에 파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경찰은 수사를 강화했고요. 모닝 키워드에서 알아봅니다. 응급차를 태운 구급차를 택시 기사가 막아세웁니다. 급한 거 아이가 지금. 뭐 죽다 아이가. 접촉 사고부터 처리하고 가라는 이유 때문인데요. 응급 환자가 있다는 가족의 말에도 택시 기사는 막무가내였습니다. 나 치고 가라 그러면. 못 간다니까. 나 치고 가라고. 나 때리고 가라고. 구급차에 타고 있던 환자는 증세가 악화돼 응급실로 향하던 폐암 4기의 80대 노인. 결국 다른 구급차를 타고 병원에 옮겨졌지만 응급실에 도착하고 5시간 만에 끝내 숨졌습니다. 제가 현장에 도착했을 때도 응급차 문은 다 열려 있고 택시 기사는 어머니 얼굴 사진을 찍고 있고 그 장면이 제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아요. 분노를 참지 못한 유가족들이 택시 기사를 처벌해달라며 청원을 올린 지 하루 만에 10만 명이 넘게 동의하자 뒤늦게 경찰에서도 택시 기사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습니다. 이제 이거는 진짜 이런 일이 있을까 싶네요. 너무나 황당한 일이네요. 그러니까요. 예. 황당하고 정말 국민들이 화가 나는 일인데 네. 이게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는데 경찰에서도 뒤늦게 이제 수사력이 나선 거잖아요. 이게 택시 기사 사실 이게 처벌이 가능한 건가요? 가능해 보입니다. 사실 네. 골든타임이 굉장히 중요한 시점에서 이렇게 막아서면서 구급 활동을 방해하는 경우에는 업무방해죄로 처벌 가능하고요. 업무방해. 5년 이하의 징역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많은 국민들께서 지금 국민청원 내용도 보면 이게 일종의 살인 행위다. 그러니까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혐의다. 살인 혐의 적용해야 된다라는 의견이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지금 현재는 이제 80대 어르신이 구급차를 타고 지금 굉장히 위독한 상황에서 이렇게 방해를 했기 때문에 충분히 사람이 죽을 수도 있다라는 민필적 인식이 있었던 거 아니냐. 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면서 살인죄, 살인 미수죄를 이제 검토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도 있지만 실제로 살인죄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이 택시 기사님이 일단은 이 사람이 죽을 수도 있다. 죽어서도 괜찮다라는 용인하는 인식이 있어야 되는데 이 부분은 이제 객관적 정황상 입증하는 게 좀 그 말을 곤란할 했잖아요. 죽으면 책임질게라는 말이 약간 영상에 그럼에도 있었잖아요. 불구하고 조사를 들어가면 저는 죽을지까지는 몰랐죠. 사고 차량을 조사하는 목적으로 내가 못 가게 했을 뿐 예. 사람이 죽어도 좋다라는 생각까지는 안 했습니다. 이렇게 극구 부인할 것이 당연히 예상되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나오는 게 가실치사죄를 적용하자는 가실치사.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 부주의하게 상황 판단 잘못해서 이렇게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했기 때문에 이게 적용될 수 있다는 의견도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업무방해죄가 형량은 더 높기 때문에 일단 업무방해죄로 지금 경찰에서 수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엄벌에 처하기는 힘들 수도 있다는 말씀이시죠? 일단은 형사처벌도 피하기는 어려운 상황으로 보이고요. 다만 이제 민사적인 책임, 이 가실 비율에 있어서는 본인이 이렇게 구급 차량에 대해서 막는 게 위법 행위라고 충분히 알 수 있는 직업군이기 때문에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많이 가질 수 있어 보입니다. 이게 근데 구급차였잖아요. 근데 사실 소방차의 경우에는 법 개정을 해가지고 이렇게 출동 중인 소방차 길을 비켜주지 맞아요. 않으면 주차된 차도 막 치고 갈 수 있고 네, 그랬잖아요.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마련이 됐는데 소방차는 되는데 구급차는 그런
법이 없는 건가요? 구급차도 소방기본법이 이제 개정이 돼서 구급행위, 그 안전에 대한 그 위독한 상황에서 구급차의 운행을 방해하거나 진로를 막는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과태료 200만 원을 부과하는 소방기본법이 이제 시행되고 있고요. 과거에는 도로교통법이 적용이 돼서 과태료 20만 원 이하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저런 일이 과거에도 있었긴 했습니다. 조금 더 높은 수위로 이제 처벌할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사실은 뭐 과태료라는 것이 뭐 형사처벌도 아니고 돈을 내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서 이 과태료 부분보다는 내 가족이 저기에 탈 수 있다. 그러니까요. 그런 사회적 인식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일단 사고 처리보다 생명과 안전이 더 맞습니다. 중요하다라는 인식이 더 중요해 보입니다. 예, 네. 무엇보다 아무리 화가 나더라도 사람의 생명이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모닝 키워드 마지막 키워드 확인해 보겠습니다. 내 반려견이 쓰레기. 동물 등록까지 한 내 반려견이 로드킬을 당했는데 확인 절차도 없이 폐기된 사례가 있어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모닝 키워드에서 알아봅니다. 지윤혜 씨는 지난달 9년간 키우던 반려견을 잃었습니다. 수소문 중 5시간 만에 반려견이 집 근처에서 죽은 걸 봤다는 연락을 받았지만 이미 쓰레기로 분류돼 소각된 후였습니다. 로드킬을 당하면 빨리 좀 처리를 해야 된다는 이제 그런 게 있어가지고 빨리 치우는 것이 이제 목적인데 저희들은 우리나라는 관련 법상 로드킬을 당한 동물의 사체를 생활 폐기물로 분류해 처리합니다. 하지만 등록이 돼 있는 동물의 경우는 열흘의 보호 기간을 거쳐야 하는데요. 이렇게 규정은 있으나 의무는 명시되지 않아 지 씨는 반려견을 등록해 놨지만 결국 주인 동의 없이 소각됐습니다. 가족과 같은 정말 중요한 생명인데 그거를 그냥 그렇게 폐기물 처리해서 소각해 버린다는 거는 동물을 그냥 물건 취급한다는 거고. 현재 200만 마리 넘는 개가 등록됐지만 잃거나 버려지는 동물은 해마다 10%씩 늘고 있습니다. 뭐 9년, 10년 키우셨다 그러는데 이게 사실은 강아지지만 가족이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그리고 이게 주인이 없는 게 아닌데 그러니까. 버젓이 예. 등록을 해놨는데도 이렇게 버려진다.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나는지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우리 현행 법이 조금 미비하기 때문인데요. 네. 천연기념물 같은 경우 이제 법정 보정 이외에는 동물이 이제 죽었을 때 사체 처리를 지자체에서 생활 폐기물로 처리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 소유자를 찾아서 법적으로 통지해 줘야 된다는 명시적인 근거 규정이 없다 보니까 주인을 확인하지 않고 일단 신속하게 사체를 처리하는 그 공무원들의 일처리 부분이 이제 좀 아쉬운 부분이 많이 남는 부분이고요. 네. 알리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현재는 그 처벌하는 규정이라든가 보상하는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근데 문제는 예. 이렇게 로드킬 사고가 늘어난다라는 것이고요. 예. 더군다나 우리가 반려동물 등록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 어떤 경우에는 등록된 반려견 같은 경우는 조금만 주의를 기울인다고 한다면 소유자를 찾아낼 그럴 수 수 있겠죠. 있거든요. 네. 근데 현재 등록제는 농림부에서 담당하고 있고요. 네. 이 사체 처리는 환경부에서 담당하다 보니까 또 부서가 달라서 인수인계가 되지 않는 또 현실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앞서 VCR에서 봤던 분은 뭐 피해 보상을 좀 받기가 힘든 겁니까? 현행 법제도로는 이런 경우에 어떻게 예. 보상을 해줘야 된다 이런 규정이 자체는 없는데 네. 만약에 우리 민법에 동물의 소유권은 주인에게 있고 그 관리 감독하거나 이것을 어떻게 사체 처리를 할지는 또 소유자에게 그 권한이 있다라고 본다면 네. 손쉽게 그 소유권자를 확인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제대로 통지하지 않고 임의대로 처리했다고 한다면 일정 부분 민법상의 이제 위자료 청구 소송은 가능해 보이지만 인사로 가야 되는군요. 예, 아직까지는 선례가 많지 않기 때문에 소유자분들 입장에서는 가족을 잃은 슬픔도 있는데 예. 또 그 애도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슬픔이 있는 거거든요. 예. 법제도에 대한 어떤 보완점이 마련돼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나름대로 이 법 제도를 만든다고 이거 반려동물 등록제 그러니까요. 예. 시행을 하지 않았나요? 이게 6년 정도 지난 것 같은데 네. 아직도 갈 길은 먼 것 같네요. 일단 예. 등록을 많이 더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럼 등록한다고 한다면 어떤 후속 처리가 달라지는지에 대해서 반려견 키우시는 분들한테 의무 부담이 많이 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근데 이렇게 로드킬 사고가 있었을 경우에 또 구제하거나 이것을 적절하게 소유자한테 통지해주는 제도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네. 동물 사체 처리 건수가 매해 늘어나고 있다고 하거든요. 네. 그만큼 제대로 된 일처리도 필요하지 않을까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그 버려지는 동물 수가 좀 많다면서 어느 정도 버려지고 또 있습니까? 2016년에 7,400건이 넘었다고 하고요. 2018년에는 9,200건이라고 하니까 거의 매년 10,000건 가까이에 이르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 손정혜 변호사님과는 여기서 이야기 마무리하도록 고맙습니다. 하겠습니다.